큰 돈을 번 사람은 보통 대부분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합니다. 창업 1세대는 돈 버는 일에 푹 빠져서 돈을 쓸 시간이 없지요.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이라 함부로 쓰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상속으로 부자가 된 2세부터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돈을 버는 일보다 쓰는 일에 익숙한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인지 3대가 된 부자는 없다는 말이 있답니다. 상속 부자의 경우 70% 정도는 2대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3대의 90% 이상은 상속 재산을 모두 날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18세기 중반부터 약 150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던 로스차일드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문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다뤘지요.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는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그 후손들이 선대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돈을 버는 일 이상으로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세계 최고 부자 가문 로스차일드의 비하인드 머니 제2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로스차일드 전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게 순서이겠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설립자는 18세기 중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사업가 메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인데요. 그는 광산업과 은행으로 독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아들 5을 각각 유럽의 5개 주요 도시로 보내서 지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5 아들 중에 영국 지점을 맡았던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유럽 금융산업을 석권하면서 19세기 초반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지요. 1850년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한 재산 규모는 약 5천만 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화폐 전쟁의 저자 숭흥빙은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5경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5천만 파운드를 15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8조 원 정도 되고요. 이 8조 원에 매년 복리 이자 6%를 150년 동안 적용하면 5경 원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계산법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천만 파운드를 후손들이 1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그리고 150년 동안 매년 6%의 실질 투자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제가 지금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해서 숭흥빈의 방식으로 150년이 지나면 제 후손은 60조 원의 재벌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솔깃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의 마법이 거꾸로 작용한답니다. 매년 6%씩 재산을 까먹는다는 말인데요. 그냥 써서 까먹기도 하고 투자를 잘못해서 까먹기도 하지요. 연간 6% 속도로 재산을 까먹으면 현재 1조 원의 재산도 150년이 지나면 2천만 원도 채 남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부자가 3대를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로스차일드 3대째부터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3세대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사촌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지점의 후손은 영국 지점의 후손과 결혼하는 시기죠. 다른 지방과 결혼을 해서 가문의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무식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개 지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간판을 내리게 된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점 중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은 지점은 공교롭게도 본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이랍니다. 장남이 독일 지점을 승계했지만 이 장남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대가 끊겼기 때문인데요. 이 시절 유럽은 남성으로만 재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딸은 결혼을 하면 사위가 딸의 재산을 갖던 시대였답니다.
나폴리에 위치한 이탈리아 지점 역시 독일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폴리 지점의 제2대 로스차일드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장남에게는 나폴리 지점을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는 대가 끊긴 독일 지점을 인수해서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세 아들 모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나폴리 지점 역시 3대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로스차일드 5개 지점 중에 2개는 3대를 넘기지 못한 것이랍니다. 둘째 아들이 맡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지점은 초창기에 런던 지점과 함께 가장 사업이 번창한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신설한 은행도 장사가 잘 되었고 철도 사업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면서 오스트리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지요. 오스트리아 황제는 그 공로를 치하해서 로스차일드 집안에게 남자기라는 귀족 자기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지점 덕택에 다른 지점의 로스차일드 후손들도 귀족 자귀를 받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로스차일드 집안 사람들 성 앞에 귀족을 뜻하는 폰 또는 드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지점 역시 4대째부터 여러 이유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답니다. 오스트리아 3대 후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남은 사업으로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예술품이나 맨션을 구매하는 등 돈 쓰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둘째 역시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정치인이 되었고요. 결국 비엔나 지점은 어쩔 수 없이 셋째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엔나 지점이 쇠퇴한 데는 이런 내부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외부적 재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전쟁과 함께 나치가 유대인 재산을 몰수하지 않습니까? 이 시절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은 미국으로의 망명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비엔나 지점을 맡고 있던 제5대 루이 로스차일드는 책임감으로 비엔나에 남았고 결국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1년 동안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까딱하면 가스실에서 죽을 뻔했지요. 가족들은 그를 빼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돈으로 거의 5천억 원의 몸값을 지불했지요. 이게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지불한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종전 후에 비엔나 가문은 약탈당했던 일부 예술품을 되돌려 받기는 했지만 은행과 다른 재산은 대부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비엔나 지점 역시 문을 닫게 된 것이지요. 영국 런던 지점을 맡은 사람은 장립자의 3남인 네이선 로스차일드인데요. 로스차일드 1편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요. 런던 지점은 형들이 맡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점이 몰락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36년 세계 최고의 부자이던 네이선은 58세로 세상을 떠난답니다. 네이선의 후손들 중에 탁월한 사업 역량을 보여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이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놓았기 때문에 런던 지점의 영향력은 그 이후에도 거의 100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막강한 자금력을 무기로 런던 지점은 전 세계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이선의 후손들은 사업보다는 대부분 정치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정치를 자신들의 취미생활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제3대째 영국 왕실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은 이후 영국 상원의원을 지낸 사람이 여럿 있답니다. 예컨대 네이선의 장남은 영국 최초의 유대인 의원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의원을 지냈고요. 특히 손자 월터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가 벨포어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영국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지원한다고 밝힌 문서이지요. 즉 이스라엘 독립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런던 지점의 주류 후손들이 정치하느라고 바빠서 사업을 뒷전으로 여기면서 제6대로 가면서 런던 지점 운영을 반계 후손인 에블린 로스차일드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여왕의 개인금융 어드바이저로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후 에벌린은 런던 지점 운영과 관련해서 주류 후손들과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은퇴와 함께 파리 지점과 합병을 추진해서 현재 런던 지점은 파리 지점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잘 나가던 런던 지점 역시 정치 외도와 형제간 분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립자의 막내 아들이 맡은 프랑스 파리 지점 역시 여러 차례 문을 닫을 뻔했는데요.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히틀러가 파리 지점의 은행을 몰수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은행을 되돌려 받아서 재기의 기회를 잡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1982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가 로스차일드 파리 은행을 국유화하면서 또 한 번 파리 지점 폐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제6대 파리 지점 수장이던 다비드 로스차일드는 은행을 몰수당하자 새롭게 은행을 설립한 것인데요.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제2대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 중에 제가 사업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당시 39살이었던 다비드는 초기 자본금 100만 달러와 직원 3명과 함께 로스차일드 앤 시에라는 은행을 설립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킨 것인데요. 참고로 현재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이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이 은행은 영국 로스차일드 은행과 합병을 했고요. 이후 다비드는 사업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보스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의 국제 외교 단체인 세계 유대인 의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고요. 파리 지점에는 주류는 아니지만 에드몽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또 한 사람 있는데요. 그는 열렬한 시원주의 지지자로 오랜 동안 오스만 제국의 땅을 매입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재정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을 가시면 여기저기서 로스차일드 이름을 볼 수 있답니다. 에드몽 덕택이죠. 심지어 에드몽은 이스라엘 화폐에도 얼굴이 들어가 있답니다. 또한 에드몽의 손자는 1953년 스위스 제네바에 LCF 로스차일드 그룹이라는 개인 은행을 설립했는데요. 사업 수완에 있어 그는 앞서 언급한 다비드와 필적할 만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은행은 에드몽의 아들인 벤자민 로스차일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 그의 개인 자산은 2조 원 정도로 평가되어서 로스차일드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부자 랭킹 순위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로스차일드는 미국의 록펠러와 함께 집안의 재산을 오랜 동안 잘 지켜낸 가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5개 지점 중에 프랑스 정도만 그 명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진국 부자들은 가능한 자신의 유산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 트러스트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후손들이 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못하고 배당이나 이자만 쓸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